예,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향해서 화해 제스처를 일단 먼저 던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 교수께 여쭤볼게요. 네. 이 시점에 두 회담을 그것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군사 당국 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자 회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네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제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들, 예, 그것은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하고 군사 분계선상에서의 그 적대적 행위를 없애는 문제, 예.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7월 27일이 이제 그 정전 협정 기념일이고 또 10월 4일 같은 경우는 추석이면서도 또 14선언 예. 기념일이고 이런 것들을 놓고 대통령께서 일단 두 제안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 그 제안의 후속 조처로서 이번 그 두 가지 북측에 대한 제안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우선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도 마찬가지고 남북관계를 푸는 데도 역시 가장 쉬운 것부터 찾아보자는 것이고 예. 그 쉬운 것의 하나의 형태로서 이산가족 상봉과 또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이 두 가지가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가장 쉽고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런 차원에서 예. 오늘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영 의원님, 예전에 보면 대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어떤 여건들이 조성돼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자, 지금 뭐 대화를 일단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숙 단계는 아니더라도 먼저 일단 카드를 던지지 않습니까? 공을 던져놨는데 그걸 예.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대화할 여건이 됐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뭐 탄도미사일 발사로 해서 조금 도발 국면 이런 게 긴장이 좀 조성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화할 여건으로 치자면은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이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영영 안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뭐 소위 말해서 전쟁하는 나라끼리도 대화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뭐 그동안 국민들이 많이 바랬던 것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말자. 예. 그리고 혹은 그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 소중한 것을 만약에 내려놔야 된다면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한계,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남북 간에 대화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북한이 또 요구하는 선제 조건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이사 조치를 뭐 이렇게 다시 이제 돌려놓는다든가 예. 이런 거 같은 거는 만에 하나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국제사회 제재라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한계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국제사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또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날짜는 7월 21일이 회담 날짜로 저희들이 일단 통보한 날짜인데 장소는 통일각입니다. 이쪽이 이제 판문점 북측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다분히 북한을 배려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군사회담은 통일각에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은 평화의 집에서 평화의 집에서. 하자는 것이기 예, 때문에 하나씩 그 양쪽에서 예. 하나씩 회담의 공간을 그렇게 만들자는 예. 차원이고 예. 또 군사회담이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예. 7월 21일이니까 예. 군사회담을 먼저 하면서 북측을 좀 배려하는 측면이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 지금 군사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그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또 지금 군사회담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확성기 방송 중단 문제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대한 북한이 회담 테이블로 나오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한 조건들을 좀 주자. 예. 이런 차원에서 통일각을 좀 우리가 제안을 했다고 보고 예. 또 통일각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어디서 할 것이냐를 두고 과거에 많은 남북 사이에 줄다리가 있었습니다만 통일각에서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북측에 양보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양 의원님, 그 방금 김 교수 말씀하셨지만 회담 의제는 역시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북 확성기 문제인데 우리 쪽에 보자면 대북 확성기, 북한도 마찬가지죠. 확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만약에 회담을 제안하고 먼저 저희 쪽에서 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지금 확성기 방송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역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합법을 불법과 교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한미 연합훈련하고 이제 북한의 핵 개발하고 놓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하는 적대 행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격을 한다거나 뭐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목함질에 깔아놓는다거나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한다거나 혹은 뭐 방송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 이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동급의 교환 가치냐를 먼저 봐야 될 것이고요. 뭐 하지만 세상사라는 게 꼭 뭐 합법 대 불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교환이 필요하면 교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그 교환 가치로 무엇을 얻어낼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좀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사실은 이 일체 적대 행위가 무엇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명백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거는 일단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검토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충분히 뭐 그런 반응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뭐 이건 안 돼라고 얘기하다 보면 대화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확성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도대체 뭘 교환할 건지 이거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만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스스로 또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만큼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확성기 방송을 상호 중단하는 그런 조치가 아마 이번에 중요한 의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북측에 대해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고 북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호간에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정리하는 문제.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간의 군사 부분에서 핫라인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군 통신선이 지금 완전히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통신선을 이제 복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아까 양욱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 중에도 상대 국가의 대화는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 우발적 상황들이나 또 인도적인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한 라인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남북 간에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호 간에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그 상호주의 이런 부분들은 이번 군사회담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수님, 그쪽 이제 북한 쪽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를 제안하면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이렇게 정말 힘든 카드를 들고 나오면 이번 회담 자체가 좀 성사되기 어렵지 않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아마 북한이 역제안을 하게 된다면 한미 군사훈련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8월에 있죠. 있습니다. UFG라는 훈련인데요. 그 훈련을 이번 군사회담 21일 날 남북이 같이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 중단을 위해서 논의하자랄지 이런 제안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데 일단은 그 논의 자체도 지금 남북 군사회담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그 군사회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우리가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남북이 최대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번 군사회담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출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남북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선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현재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북한 측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과거 정부와 달리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장웅 북한 IOC 위원 왔을 때 저희들이 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남한 쪽에 방문하고 나서 돌아가서 그런 분위기를 북한 지도부한테 일단 이야기를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웅 IOC 위원이 그 남측에서 갖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 특히 예. 대통령이 직접 장홍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우리 측이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봐야 되고 예. 북한도 지금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저께 개인 필명이었습니다만 남측의 그 베를린 구상을 비판하면서도 예. 그러나 6.15 14의 정신을 이 문재인 정부는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예. 이런 차원에서의 또 입장을 또 좀 간접적으로 해석하기 표명했습니다. 어려워서 사실 지금 화면 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잠꼬대 같은 궤변이다 이렇게 연결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6.15 네네. 공동선언과 14선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선임자들이라는 건 과거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입장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방점은 저는 좀 후자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우선은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남관계 개선 의지, 또 한반도에서 평화에 대한 의지, 또 북핵 문제 해결 의지 이런 것들을 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 진정성들을 확인하는 예.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2000년도 그 3월에 왜 그 저 김대중 대통령께서 왜 베를린 선언하셨죠? 그때도 북한 반응이 그랬습니다. 허튼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3개월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6.15 공동선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 봤을 때 북한이 예.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가 곧 회담과의 연결, 뭐 송사 연결과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지만은 예. 과연 그 핵하고 미사일 해결 의지 없이 그냥 대화만 한다고 되는 거냐? 예. 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뭐 일단 하여튼 대화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뭔지, 예. 그다음에 이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좀 보여줘 가면서 예. 이런 회담을 끌어갈 때 조금 더 지지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 교수님, 네네. 저는 항상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하면 고령에 이제 너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언제쯤 다시 가족을 만날까, 형제 자매를 만날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그 관련 절차는 지금 대상자 선정이나 이렇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신속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과거의 예를 예. 보면 보통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 정도요?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전산망이 잘 돼 있기 잘 때문에 되죠. 예. 한 보름 정도면 다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측의 누구를 만난다 또는 예. 북측에서 남측의 누구를 만난다는 것을 예.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예. 북측에서 남쪽에 있는 가족들을 찾는 이 과정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예. 우리가 북측에 있는 가족들을 찾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북측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정망 자체가 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만 명의 지금 이산가족 상봉 그 신청을 한 생존자가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지금 그들의 연세가 지금 80세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 5월 정도에는 10,000명 단위까지도 아마 예. 그 생존자가 그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좀 시급한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워낙 북한 의료 체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그 탈북 녀석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양 의원님, 예. 저 북한의 선전 매체에 국내 한 종편 채널에 출연했던 탈북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남한 체제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 어떤 내용인지 이 우리 민족끼리 TV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좀 들려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릇된 생각과 남선에 가면은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남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선은 제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지만 오는 곳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좌우지되는 남선 사회에서는 저같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한 여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오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 혹시나 눈에 익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양 의원님, 네. 납치다, 재올북이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진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예. 다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정권을 바뀌면서 북한에서 뭐 2명 정도나 벌써 그 군인들이 귀순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체제 이탈을 막을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해당하는 사람을 뭐 유인을 해서 뭐 스스로 들어오게 했다거나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소기의 선동 효과를 저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종의 그 이제 대남 쪽 공작하는 이쪽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이제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식당 종업원 그 열 몇 명 자체가 동시에 탈북해버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앞으로 저런 일들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참 그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탈북자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는 이제 미국이나 또는 유럽으로 또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주 극소수는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10명 단위 아래일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들이 북한에 갔을 때 자신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또 북한에 가서 남측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난을 또 퍼부어야 되는. 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탈북자들을 최대한 그 보듬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들은 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실 사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취임을 했는데 군을 어떻게 계획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형 기동헬기죠. 수리원에서 엄청난 하자가 발생했다.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 의원님, 수리원 헬기 좀 익숙한 분도 계실 거예요. 워낙 이렇게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선전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떤 헬기고 우리 전력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전력과 장비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수리온이라는 헬기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개발을 해서 국산에서 제작을 한 헬리콥터입니다. 이게 이제 2006년에 하기로 결정을 해서요. 2012년에 그러니까 초도 기체는 2010년에 나옵니다. 4년 만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 이제 전투적합 판정가 그래서 얘는 임무에 써도 돼라고 판정을 내리고 이제 그때부터 차분차분 실전 배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6년 만에 거의 새로운 기체가 개발이 돼서 실전 배치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기체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여전히 쓰고 있는 헬기 중에서 UH-1H라는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아마 군 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사단장님 많이 타고 다니던 그 헬기입니다. 월남전 때도 뭐 이렇게 투입되기도 했고 그런 헬기인데 이 헬기가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월남전 시절의 헬기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대체할 기종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 시키고 있다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헬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지금 저 수리온이라는 헬기를 만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제가 아까 지금 놀라셨죠. 얘가 처음에 이제 이 개발을 해야겠다 결정을 한 게 2006년인데 기체가 2010년에 나왔습니다.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신형 헬기를 4년 만에 개발한 게 가능할까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처음 헬기를 만든 입장이다 보니까 헬기를 완전히 그 밑바닥부터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해외 업체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걸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로콥터라고 유럽에 있는 회사의 이제 헬기를 그 기술을 받아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4년이라는 시간이면 사실은 베끼기만 해도 굉장히 굉장히 빡빡한 시간인데 근데 저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체는 유럽 기체인데 또 엔진하고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위에 로타 돌아가는 이 부분은 미국제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쓰겠다라고 해서 유럽제 기체와 미국제 파워트레인을 결합시키는 바람에 이게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아졌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졌는데 이거를 뭐 4년 내, 6년 내 기체를 만들고 실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많이 걱정을 했었던 문제고요. 결국 터질 게 터져 나온 것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런저런 기체 결함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은 기체 결함 분명히 있고 이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더 근본적으로 왔을 때 2006년에 결정을 내려서
불과 한 4년에서 6년 만에 기체를 만들겠다라고 방향성을 애초에 잡았던 것, 이 자체가 의사결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방산 비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예. 비리라기보다는 저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개발하는 그 과정 스케줄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지금 이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어떤 국방개혁이 아니겠느냐. 예.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이 사안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양 의원님께서 그 무기 관련해서 전문가시니까 예. 그 기체 물이 새고요. 예. 그 결빙 현상까지 났다. 이건 결국 예. 조종사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 생각 그러니까 도저히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예. 장난감 같은 어떤 헬기가 예. 우리 군에 배치돼 있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완전히 평상시 비행할 때 물이 줄줄 새고 이런 것이 그건 아니라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비행을 할 때 조건을 그러니까 지금 알라스카 같은 데 가서 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최저를 극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개마고온 들어가는 상황 같은 것들을 가정을 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해봤더니 엔진 결빙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반드시 해나가야 되고요. 결국 저 문제가 왜 생겼냐면 우리가 그걸 해결할 만한 기술이 아직 쌓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차분차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고 아니 뭐 그동안 다 방산비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저러한 문제들을 차분차분 해결해 나가는 게 진짜 명품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산 비리는 안보의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방산 비리 척결 의지를 드러낸 건데 자, 끊이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방향을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산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방산 비리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또 그 내용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방산 비리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방산 비리가 물고 물리는 이런 그 연쇄 사슬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사슬을 좀 끊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방사청에 근무하는 그런 방사청 직원들에 대한 여러 그 교육과 함께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는 이런 차원의 준비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무기 수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무기 수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행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다양한 우리의 접근법들이 요구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이야기를 방산 비리에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국방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 양우 국방안보 포럼 수석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